자,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경제를 계속 누르고 있는 주 요인이 바로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의 자금들이 10년물 국채 금리 가격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들이 쏠리게 되는 거죠. 괜히 무리수 둬서 주식에서 손실 보지 말고 안전하게 미국 국채 금리를 사서 수익을 얻자라는 게 계속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게 된 것도 10년물 국채 금리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결국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 보는데, 그 떨어지는 순간부터 다양한 곳들의 돈들이 흩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면요, 예상할 수 없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반대로 예상할 수 있는 흐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뭐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건 예상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긴 시간 동안 뭐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 가격이 떨어져서 돈들이 흩어지게 될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시기의 문제겠죠. 원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어서 돈들이 좀 흩어지는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갑자기 또 우리나라 환율 약세되고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다시 여기서 돈들을 흡수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결국 떨어지게 된다면 돈들은 흩어지게 되는데, 그럼 그 돈들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또 하나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돈들이 안전한 채권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주식도 돈들이 어디로 많이 몰렸어요? 우량주에 많이 몰렸어요. 그럼 반대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량주 말고 중형주 이하의 소형주까지는 돈들이 몰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 보이시죠? 왜 이런 회사에 돈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고금리 상황에서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는 소형 회사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소형주들이 자금난에 허덕일까봐 불안한 거죠. 고금리니까 돈을 빌려오는데 제한적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회사들은 투자를 바탕으로 돈들을 빌려와서 그 돈을 바탕으로 다시 투자하고 기술을 쌓아가는 회사들인데, 이런 것들의 제동에 걸릴 것을 우려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사실 루닛이라는 회사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건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냥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고금리 상황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저 10년물 국채금리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결국은 저 가격은 언젠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려야 될 건 뭐냐? 이걸 떨어질 때 돈들이 어디론가 막 흩어질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가치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저런 것 때문에 밀렸던 종목에 선취매를 하게 된다면 몇 배의 수익률을 걷어들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투자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가치가 있는데 대외적인 이 회사와 상관없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 때문에 계속 회사가 매도세가 나오게 되고 가치가 좀 저평가되고, 이런 것들을 노리자는 거죠. 결국 코스피도 어떻게 됐어요? 코스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자 정상적인 가격 반영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거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나라 증시가 더 거품이면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거품이라고 말하기에는 기업들이 매출을 냈고, 그리고 중소형주는 다른 나라 역시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있는 거는 기관이나 외인 투자자들이 꺼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우량주만 올라왔고 결국 이게 가격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을 믿고 끝까지 투자했던 사람들, 이 가치가 아직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 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다음 타자, 이 다음 패턴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이 이건 올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크게 오른 겁니까? 그럼 여기도 크게 올랐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도 크게 올랐다고 말할 수 있고,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코스닥은 그냥 통상적인 어떤 위아래로 움직이는 흐름만 있었지, 이게 크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SK하이닉스처럼 막 이렇게 찔러서 올라가고 증시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분위기가 중소형주는 투자 안 할 거야 라는 이런 기관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돈이 아예 안 들어오게 돼서, 마치 무슨 기계를 막 이렇게 짜부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레스 기계가 압축하는 것처럼 계속 이 분위기가 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누르는 이 시간 동안, 꽤 긴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실제로 기술을 발전시켜서 AI 기술이라든지 어떠한 기술이라든지 발전을 시켜서 상용화가 되고 기대치가 높은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진짜 돈 못 버는 회사로 낙인이 난 회사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진짜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인정받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가 지금 루닛 회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가 진짜 꾹꾹 눌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와 유사한 종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닥이 만약에 정말로 시장이 좋고 올라간다면 이런 종목들도 이미 올라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차트를 보셔도 어때요? 다 밑으로 깊게 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영업이익과 매출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왼쪽은 이건 매출이고요.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냥 현상만 유지하고 있고, 자 보시면 어때요? 조금씩 나아지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고 현상을 유지해서 계속 좋지 않은 회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싸잡아서 그냥 좋은 회사든 안 좋은 회사든 똑같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진짜 괜찮은 회사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느낌상 코스닥도 굉장히 많이 괴롭혔고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만간 큰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인바디란 종목도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섹터 자체가 통으로 묶여서 좋지 않은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증시가 회복이 되면 중요한 말이에요. 또 두세 배 정도는 주가가 그냥 올라갑니다. 얘가 지금 32,000원대 있는데 6만 원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코스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제가 차트가 이렇게 눌릴 때 이런 자리에서는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해요. 왜냐면 많이 올랐고 또 2차 파동도 나와서 기술 반등도 나와서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이때 이후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그쵸? 꽤 긴 시간이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 타이밍상 충분히 올려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에 도달해 있다. 하지만 처음 말씀드렸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걸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내년부터 코스닥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막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낙수 효과로 인해서 코스피에 돈들이 첫 번째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돈들이 흘러내려서 이제 코스닥으로 돈들이 몰릴 수 있겠다라고 일단은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상 범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저평가된 종목을 잘 찾으셔서 내년에는 여러분께서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